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어르신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실 처음 이 사연을 들었을 때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요즘 흔히 벌어지는 일이지요. 자식들이 부모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보다 부모의 집만 바라보며 짐처럼 대하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박동호 어르신입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막 깬 그는 부엌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아버지를 혼자 두는 건 위험해. 차라리 요양원 보내고 집은 정리하는 게 라는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로 건강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를 멀리 보내고 집을 팔아버리려는 속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해 온 분이 이런 의심을 들어야 한다니 제가 들어도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이게 과연 자식된 도리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결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결코 만만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여든을 바라보는 그가 선택한 대응은 자식들뿐 아니라 듣는 이들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품위를 지키는 방식이었고 저 역시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행복한 오솔길에서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그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집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 요양원이라는 명분,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계산들. 여러분이라면 가족 간 불화를 만들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어디든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서 우리 함께 따뜻한 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호 어르신의 지난 삶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1946년에 태어난 그는 한때 기계 공장에서 일하며 기름때 묻은 작업복으로 젊음을 보냈습니다. 먹고 살 만해지자 인천 변두리에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차렸는데 그 가게 불빛은 늘 새벽 5시부터 자정이 넘어 꺼졌습니다. 온종일 쇳소리와 기계음 속에서 손바닥은 늘 갈라지고 손톱 밑엔 기름때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번 돈이 자식들 도시락 값이고 등록금이었습니다. 큰아들 성진은 그 덕에 대학을 나와 지금은 IT 회사에서 관리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호는 성격이 급해 젊은 시절 창업을 몇 번이나 시도하다가 번번이 실패했는데 그때마다 빚더미를 치우느라 동호 어르신이 은행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딸 미경이가 결혼할 땐 사돈 집안에 체면을 세우려고 아내가 끼던 금반지까지 팔아 전세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내는 심장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쉰을 겨우 넘긴 나이에 호라비가 된 그는 모든 짐을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낮에는 정비소, 밤에는 집안일, 주말에는 미장원 다니는 딸아이 픽업까지. 그 시절을 떠올리면 어르신은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기계는 잘 고쳐도 내 몸은 못 고쳤어. 농담 같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묘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쓰던 기름때, 제거제가 사실은 손 피부를 상하게 하는 주범이었는데 당시엔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대의 기사님들 손바닥이 유난히 거칠었던 거죠. 그 손이 바로 동호 어르신의 손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고생만 하던 아버지가 이제 7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들이 지금 그의 곁에서 아버지, 혼자 사는 건 위험하다.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시는 게 낫다. 라며 등을 떠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젊을 땐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더니 이젠 아버지가 있어서 자기네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니 말입니다. 웃음 포인트 하나. 정비소 시절 동호 어르신이 늘 하던 농담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기름만 잘 먹이면 20년도 버틴다. 근데 사람은 소주만 먹이고도 30년을 버티더라. 동네 단골들이 박장대소하곤 했지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소주를 너무 좋아하다가 혈압약 달고 살게 됐으니 농담이 현실이 된 셈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만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작고 낡은 집, 한 채와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여전히 살아남으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마저 자식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자식들이 어느 날 모여 앉더니 대뜸 이런 말을 꺼내더랍니다. 아버지, 이제 79이시잖아요. 혼자 집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해요. 집도 크고 관리도 힘드실 텐데 차라리 집을 정리하시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큰아들 성진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습니다. 옆에서 성우 아내 지원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지난주에도 옆집 김 할머니가 집에서 넘어지셨는데 3일 만에 발견됐다잖아요. 그거 뉴스에도 나왔어요. 걱정하는 척 했지만 어르신 귀에는 달리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묻겠습니다. 자식들이 진짜 부모의 안전을 걱정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집값이 치솟으니 팔아서 자기네 대출 갚고 애들 학비 마련하고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고 싶은 건 아닐까요? 속 보이는 얘기 아닙니까? 농담 하나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부모 집을 패시브 인컴이라고 부른대요. 집 한 채가 곧 연금이고 자식 입장에선 언젠간 상속될 재테크 상품이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동호 어르신이 피식 웃으면서 내가 언제 내 집을 펀드로 등록했더냐 하셨다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 사회 현실을 봐도 심각합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70대 이상 고령자 중 약 35%가 자녀로부터 집 처분 압박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집이 크다,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 유지비가 많이 든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지요. 이쯤 되면 냉소가 절로 나옵니다. 젊었을 땐 부모가 희생해서 등록금 내주고 결혼할 때 보증금 대주고 빚까지 갚아줬는데 이제 와서는 집을 팔라니 말입니다. 동호 어르신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 앉아있던 성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저희도 힘듭니다. 애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솔직히 아버지 혼자 저 큰 집에서 지내시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그 소리에 동호 어르신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대꾸했습니다. 비효율? 내가 공장에서 밤새워 일할 땐 효율적이었냐? 너희 대학 보내느라 내가 허리 휘었던 건 효율적이었냐?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기묘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인 빈곤율은 40%로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노인의 자산 보유율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 현금은 없는데 집은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 집을 노린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겁니다. 그날 밤 동호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집인데 이제 와서 내가 쫓겨나야 하다니. 그 허탈감이 한숨처럼 길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동호 어르신이 새벽에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나갔다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큰아들 성진이 동생 성호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아버지가 끝까지 집 안 판다. 그러면 성년 후견인 제도 같은 거 알아보자. 법적으로 아버지가 판단 능력 없다고 입증하면 우리가 대신 결정할 수 있어. 그 순간 동호 어르신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자식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평생 뼈 빠지게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법적으로 아버지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니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기분이었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부모가 치매라도 걸린 것도 아닌데 성년 후견인을 들먹인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협박이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옆에서 들으면 코웃음이 나오죠. 그래, 내가 늙긴 늙었지만 귀도 밝고 정신도 멀쩡하다. 그런데 날 정신없는 사람 취급하네? 라는 자조가 절로 나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 하해 전 서울의 한 70대 노인이 아들한테 성년 후견인 소송을 당했다가 판사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판사님, 저보다 아들이 더 판단력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맨날 코인 투자하다가 돈 날리는데요. 법정, 아니 웃음바다가 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란 게 문제입니다. 더 답답한 건 이 제도가 원래는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장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반대로 쓰인다는 게 현실이지요. 2023년 통계만 봐도 성년후견인 신청 건수 중 가족 간 갈등이 원인인 경우가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제도가 칼이 되어 부모 마음을 겨누는 셈이지요. 그날 동호 어르신은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다 바쳐 이놈들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는 짐짝이구나.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자식들 대화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나를 이렇게 몰아쓴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직 정신 멀쩡하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보여주겠다. 바로 그 결심이 동호 어르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호 어르신은 공원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이 떨려 돌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바둑 친구 병수가 슬쩍 물었습니다. 동호야, 무슨 일 있냐? 오늘은 네가 돌 3개를 한 줄에 늘어놓더라. 그런 건 초등학생도 안 해. 그 말에 어르신이 한숨을 푹 쉬며 밤에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병수는 눈을 크게 뜨더니 야, 그거 그냥 두면 안 된다. 내가 아는 젊은 변호사 하나 소개해 줄게. 이름이 이지혜라고 꽤 똑똑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고 명함을 쥐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동호 어르신은 조심스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지혜 변호사는 35살 젊은 여성이었는데 커피를 내어주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성년후견인 제도는 그렇게 쉽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치매 같은 확실한 진단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연세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돼요. 게다가 재산 처분은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동호 어르신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여기서 살짝 비꼬자면 이런 겁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법적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하지만 사실 법은 그리 만만치 않다는 거지요. 젊은 애들이 인터넷에서 본 걸로 법적 꼼수를 쓰려다가 오히려 무식티만 내는 셈입니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비는 하셔야 합니다. 유언장도 준비하시고 재산 관리 계획도 세워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어르신을 함부로 못합니다. 동호 어르신은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아직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준다는 그 사실이 힘이 되었던 겁니다. 농담 하나 하자면 변호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혹시 글씨체가 좀 엉성하시나요? 동호 어르신이 깜짝 놀라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니 변호사가 웃으며 대부분 어르신들이 유언장 쓸 때 글씨가 삐뚤빼뚤해서 가족들이 치매 아니냐고 우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했답니다. 참 세상 별별 핑계가 다 있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서 유언장을 정식으로 작성해 놓은 노인이 전체 15%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85%는 그냥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넘어가는데 결국 분쟁이 터지고 가족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동호 어르신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준비할 거야. 더는 애들 눈치 보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지.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속에는 오히려 불이 붙은 듯 뜨거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동호 어르신은 곧장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병수가 추천해준 실버 자리 클럽이라는 모임이 매주 화요일 열린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10명 그 남짓한 어르신들이 둥그렇게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진행자가 반갑게 맞이하자 동호 어르신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다들 같은 처지라 그런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공기가 있었지요. 첫 번째로 배운 건 안전장치였습니다. 회원 중 한 분이 손목에 차고 있는 작은 장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응급 호출기예요. 쓰러지면 버튼만 누르면 바로 벨시구로 연결됩니다. 그 말을 듣고 동호 어르신은 피식 웃었습니다. 나는 평생 공구만 들고 살았는데 이제 노년에 이르러선 최신 IT 기기를 차고 다니는구먼. 웃음이 돌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장치를 차고 있던 회원이 한 달 전에 집에서 미끄러졌다가 큰 탈 없이 구조됐다는 얘기를 듣자 어르신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은 생활 관리였습니다. 혼자 살면 집안일이 버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선 다들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어떤 이는 주 2회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쓰고 또 어떤 이는 구청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받는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 하면 힘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도움 받을 길이 많구먼. 동호 어르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웃긴 얘기 하나.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오니까 참 좋은데 문제는 내가 치워놓은 걸 더 어지럽히고 간다는 거야. 다들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노인네들의 일상 유머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 매일 아침 30분 산책, 주 3회 체조, 분기별 건강검진을 철저히 챙기자고 했습니다. 동호 어르신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술 한 잔이 최고의 건강 비결이라고 믿었는데 말이지. 옆 사람이 맞장구 치며 그래도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거 아닙니까?
한이 또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통계였습니다. 전문가가 강의 중에 알려주길 한국 노인의 낙상 사고 비율이 OECD 평균보다 1배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집안 슬리퍼 때문이라는 겁니다. 쿠션 있는 슬리퍼가 미끄럼을 유발한다니 참 별난 사실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적 자립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오랜 세월 모아둔 적금만 합쳐도 월 150만 원 이상이 나온다는 걸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충분했습니다. 동호 어르신은 속으로 내가 애들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그래, 아직 늙지 않았다. 나도 할 수 있다.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자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거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지요. 성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미룰 수 없어요. 요양원 들어가실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성호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동호 어르신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그동안 늘 참고 웃어넘기고 한숨으로 대신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잘 들어라. 첫째, 이 집은 절대 안 판다. 둘째, 너희가 만약 법적으로 아버지를 몰아쓴다면 아버지 재산은 몽땅 사회에 기부한다. 셋째, 앞으로 아버지 집이나 돈 얘기는 입에 올리지 마라. 넷째,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가 결정한다. 끝게야. 자식 둘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들 위해 희생만 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동호 어르신 마음속에서 묘한 통쾌함이 일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목소리를 찾았구나. 여기서 잠깐 우픈 얘기 하나. 어떤 어르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다네요. 내가 집을 팔아 내 빚 갚아주면 넌 효자고, 내가 집 지켜내면 내가 고집쟁이냐? 세상 참 요상하다. 듣는 사람들 모두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재판 사례도 있었습니다. 80대 노부모가 자녀 둘과 집 처분을 두고 다투다 결국 법정까지 갔는데 판사가 부모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말했다죠. 본인 판단이 명확하다면 자녀가 대신 결정할 수 없다. 신문 기사 제목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판사, 집은 여전히 부모 것이라고요. 순간 성호가 더는 못 참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완고하세요?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동호 어르신은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거라고? 그럼 왜 가족 회의에서 아버지만 빼놓고 얘기했냐? 그게 가족을 위한 거냐? 대꾸할 말이 막혀버린 자식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여러분, 기이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한국에서 70대 이상 노인의 45%가 여전히 자식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데 거꾸로 부모가 자식 지갑까지 채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부모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버릇을 잘못 배운 게 아닐까요? 분위기는 싸늘했지만 동호 어르신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겠니? 아버지는 더 이상 너희한테 휘둘리지 않는다. 아버지도 사람이고 아버지 삶은 아버지 거다. 두 아들은 처음 보는 아버지의 강단 앞에서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호 어르신은 이상하게도 집안보다 바깥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실버 자리클럽 모임에 나가서 자신이 겪은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자 다른 어르신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똑같은 일 당했어. 우리 아들도 집 팔자고 매일 압박하는데 공감의 물결이 번져갔습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동호 어르신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멘토로 활동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어르신은 머쓱하게 웃었지요. 아니, 내가 무슨 멘토냐. 그냥 집 팔기 싫은 고집불통 노인네지. 그런데 다들 박수를 치며 바로 그런 솔직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에서 공식 멘토로 위촉됐습니다. 한 달에 2번 강연하고 소정의 활동비까지 받으니 자식 용돈 바라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신문에 이런 제목이 걸렸습니다. 79세 박동호 할아버지, 자립의 아이콘 됐다. 이게 또 온라인 기사로 퍼지니까 댓글이 난리였습니다. 나도 저런 아버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반대로 제 용돈을 요구하신다. 별별 농담이 달렸습니다. 웃긴 일화 하나 말씀드릴까요? 강연 끝나고 어떤 어르신이 찾아와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동호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해요. 귀가 잘 안 들리면 돼요. 못 들은 척하면 다 해결돼. 그 자리에서 청중들이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KBS 다큐멘터리에서도 노인의 경제적 자립 문제를 다뤘습니다. 거기서 전문가가 한 말이 인상 깊었지요. 한국 노인의 평균 자산은 3억 원이 넘지만 현금 유동성은 OECD 최하위다. 즉 집은 있는데 당장 쓸 돈은 없는 하우스 푸어 시니어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동호 어르신 같은 목소리가 더 크게 퍼져야 한다는 거지요. 이쯤 되니 방송국에서도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아침 프로그램에서 아버님, 자립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묻자 동호 어르신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집은 은행에 주는 게 아니라 내 몸뚱이가 눕는 데 쓰는 겁니다. 스튜디오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덧붙이죠. 얼마 전 기사에 보니 일본에서는 노인 대학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70원, 제80대 노인들이 모여 철학, 역사, 심지어 IT 강의까지 듣는다는데 수업 끝나면 다 같이 술 마시러 가는 게 더 인기라네요. 한국에서도 이런 바람이 불면 어르신들의 자립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즐거운 노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어르신 스스로도 놀랄 만큼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에서 홀로 한숨 쉬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어르신들에게 강단에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동호 할아버지, TV 나왔어요. 하며 손을 흔듭니다. 동네 스타가 된 거지요? 방송까지 나가고 난 뒤 며칠 후 집안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집 팔자고 성년후견인 운운하던 큰아들 성진이 어느 날 술기운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니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집값, 대출, 승진 압박에만 매달려서 아버지를 숫자로만 본 것 같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런 고백을 하니 동호 어르신 마음 한켠이 찡했지요. 하지만 특유의 노인네식 농담이 절로 나왔습니다. 성진아, 네가 계산기를 두드릴 땐 내가 이미 구식 주판으로도 다 두드려 봤단다. 아들놈이 그 말에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둘째 성호가 찾아왔습니다. 늘 실패한 사업 이야기만 꺼내던 그 아들이 이번엔 눈물이 글썽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한테 빌붙어서 버텼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동호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야 철이 드는구나. 나는 이미 너한테 화도 안 난다. 네가 나를 실망시켜서가 아니라 네가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니까 그랬던 거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동호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는 이랬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길을 찾았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서로 존중하며 살자. 나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도 서고 싶다. 그 말에 셋째 미경까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우리 뒤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는 저희가 아빠 곁을 지킬게요. 이날 저녁은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운 자리였습니다. 손주 녀석들이 옆에서 할아버지, 우리 학교에서 할아버지 방송 본 친구들이 멋지다고 했어요. 라며 자랑을 늘어놓자 동호 어르신이 슬쩍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에서 첫 팬클럽이 생겼구나. 모두들 크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존중과 대화 한마디가 가족을 바꿔놓은 겁니다. 마치 찬밥이 데워지면 다시 맛이 살아나는 것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박동호 어르신의 사연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지요. 부모 세대가 평생 고생해 마련한 집이 자식 세대에겐 짐처럼 취급되고 요양원이나 후견인 제도가 대안인 척 등장하지만 그 속엔 경제적 압박과 세대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절반 이상이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하우스 푸어라고 합니다. 집값은 억 단위로 뛰었는데 정작 주인은 병원비와 생활비에 허덕이는 현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배운 건 명확합니다. 첫째, 본인이 아직 충분히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건강검진, 안전장치, 생활지원 서비스, 이 모든 게 어르신의 독립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 재산에 대한 주도권을 확실히 지키는 겁니다. 유언장과 재산 계획을 미리 세우면 자식들도 함부로 못하겠지요. 셋째,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 자립을 선언하는 순간 두려움이 힘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 내일 갑자기 자식이 집 팔고 요양원 가시죠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하실 건지 아니면 내 인생은 아직 내 것이다 라고 하실 건지요. 웃긴 얘기 하나 덧붙일까요?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치매가 와도 요양원은 절대 안 간다. 대신 바둑판 옆에서 쓰러지면 행복할 거다. 듣고 있던 친구가 대꾸하길. 그럼 집에서 쓰러지는 것보다 요금이 싸겠네. 다들 깔깔 웃었다지요. 결국 인생이란 웃으며 마무리하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박동호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길잡이가 되리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나요? 자식이나 친척에게서 집이나 재산 문제로 압박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일을 겪은 분을 보셨나요?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종까지 꼭 눌러주세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모여 더 큰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오솔길이 여러분 곁을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